해방감에 들뜬 그 바닷가에서 우리는 요즘 10대들의 성풍속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사고 나는 밤에 그 다음날 생기겠어요. 여자들도 막 하루는 이 남자, 다음 날은 다른 이렇게 바뀌어갔네요. 약간 즐기고.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즉석 미팅이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아이들은 그리 큰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모두 즐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소년밖에 없는 장사자. 진짜 못난 놈들은 여자를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한편 그날 밤 광주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선 산모가 힘겨운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진통 19시간째, 진통이 오는 주기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런데 산모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아빠 안 계셔? 근데 친구들 전화번호 그렇게 아무도 모르네. 안 가르쳐줘? 말 잘 들어야 된다. 산모의 나이 겨우 17. 아이의 아빠도 가족들도 그녀의 출산을 외면했습니다. 힘껏 다시 한번.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출산의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디며 어린 소녀는 엄마가 되고 있었습니다. 진통 20시간을 채우고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순산이었습니다. 3.5kg의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 본다고 했잖아, 이제. 나니까 다시 보고 싶어. 응? 나니까 보고 싶어요? 누가 그냥 많이 생각나요, 엄마. 엄마? 출산통보다 외로움이 더 아팠던 17의 산모는 이렇게 혼자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한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조금 일찍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청소년들입니다. 10대 미혼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미혼모가 생겨난 때가 바로 여름 휴가철이라고 합니다. 10대 미혼모의 문제를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 일부 청소년의 문제라며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이들의 성 문제를 애써 숨기거나 몇몇 아이들의 이야기라며 외면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0대 미혼모의 문제를 애써 덮어두려야 할 때 이것은 간혹 더 큰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지난 1월 2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와 핏자국을 따라가 본 관리사무실 직원. 아파트 7층 소방함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무언가가 여성용 스웨터로 쌓여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옆에 옷 같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뭔지 궁금하니까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살만이 거기 누가 애기 있는지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인형인 줄 알수 있지만 이게 물컹 고정이 하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영화의 사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 아기를 버린 산모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영은 씨였습니다. 영은 씨도 생명이 위험할 만큼 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출산과 함께 태반이 나와 위기는 넘겼지만 출혈이 심해 산모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압보다도 반절로 이하로 떨어졌고 혈색소 빈혈 수치 검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아주 낮은 상태였고 또 모든 전신 상태가
아주 그야말로 탈진되어 있는 상태. 산모는 이제 막 10대를 벗어난 20살의 여성. 옛 애인의 아이를 임신했던 터라 아무에게 알릴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애기 아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했다고 하는데 좀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헤어진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좀 시간을 끌다가 이제 조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이때 이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 출산 직전 그녀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모는 20층을 오르내리며 말 못할 고통을 참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끔찍한 영아 살해 뒤에는 혼자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미혼모들의 숨겨진 아픔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혼모들의 영아 살해 사건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8일 한 농촌 마을의 집 앞 학부동이 안에서 버려진 영아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체가 처음 발견된 거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천막을 걷으니까 옷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개들이 물고 여기까지 끌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견이 된 거지. 18살 연선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출산한 직후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홀로 집에서 출산을 한 연선이는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연선이는 우리에게 임신 당시의 심경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니겠지, 참 아니겠지 이랬어요. 수업과 공부하는데 모니터에요. 폰치가 보여요. 딱 거기서 이제 임신 6개월 되다가 구작에서 일었어요. 낙태를 하는데 140만 원이 든다는 사실에 어쩌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남자가 태어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걔를 빠진 여자친구 있었고요. 아이의 아빠는 2살 아래의 고등학교 1학년생. 1년 전 만나 사귀었습니다. 예, 사귄 건 확실한데요. 저 때문에 임신한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9월달쯤에는 아마 임신한 건 자기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말 안 한 거는 잘못이고. 그러다 1월 16일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의 진통을 남몰래 겪어야 했고 출산 후 아무 경황 없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누구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자식을 이름도 붙이지 못한 채 보내는 비극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친구까지 만나라고요. 내가 진짜 도와줄 사람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힘들어지도 않고 저도 할 텐데 그래도 임신하기 전에는요.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딱 듣고 나서 아 이제 세상이 나 버렸구나 그런 생각 있잖아요. 미성년자인데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정상 참작되어 연선이는 봉사활동과 보호감찰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학업을 준비하는 그녀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같았어요. 키우고 싶고. 근데 제가 학생이 아니었으면 제가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말로 표현했으면 그저 고통스럽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자식을 죽이고만 그녀의 본심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앞으로 결혼도 아이를 낳는 일도 어려울 것 같다는 그녀는 아이에 대한 죄를 싣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10대 미혼모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두드러진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자녀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는 청소년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의 임신은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 그곳에서 만난 은영 씨는 임신 8개월의 임산부였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준 뒤 아기의 아빠는 떠나버려 혼자입니다. 약도 엄청 많이 먹어보고 수면제도 사가지고 안 좋다는 얘기는 할 때가 다 먹었어요. 그게 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싸워줄 일도 없고 제 몸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잃고 남은 돈도 다 떨어져 고시원에서도 쫓겨날 형편입니다. 더욱이 입덧을 하는지 속이 거북해 열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국수를 먹어보겠다고 했지만 은영 씨는 국물만 조금 마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별로 지금 속이 안 가겠어요? 임신은 그녀로부터 모든 의욕을 빼앗아 갔습니다. 먹고 나면 바로 토해요. 안 먹는 게 무슨. 그 아이가 지금 발로 차고 지금 그런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 느낌 자체도 너무 막 소름끼쳐요. 상태가 심각해 보여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도록 했습니다. 화도 나고 그냥 생각하면 제가 더 미우니까. 본인 스스로가 더 내가 더 바보 같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자책감이 많이 들죠. 처음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미흡고 막 분노가 많이 생기다가 이제는 본인한테 이렇게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응어리가 터져나왔는지 연신 눈물만 쏟아내는 은영 씨. 될 것 같은데 8개월, 9개월이 돼서 입덧을 하기라보다는 지금 현재 본인이 임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고 원하지 않는 임신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자꾸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아,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책감을 갖게 되면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본인에 대한 자책감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은영 씨는 임신의 충격과 애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대개 이런 우울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16살) 지선이 임신인 것이 분명한데 아직 병원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생리를 하지 않은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헛구역질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냥 속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엎드려 있는데요. 계속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막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선이에겐 제일 큰 걱정입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저를 마셨거든요. 야단 맞는 거보다요. 엄마도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지선이는 낙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동생이야. 좀 낙태를 많이 했어요. 거기 가면 거기 의사 선생님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요. 원래 낙태하고 나서 영양제랑 뭐랑 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무료로 해주고요. 개월 수마다 그냥 10만 원씩만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개월이면 10만 원, 2개월이면 20만 원, 3개월이면 30만 원, 4개월이면 40만 원, 그런 식으로. 이틀 후 지선이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선이는 초음파로 보이는 아이의 움직임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네, 이 부분이 턱 뜨고 이렇게 하면 턱대로 계속 있죠. 분만 예정일이 지금 11월 22일이거든요, 올해. 그리고 아기 자체는 크기나 아니면 몸무게나 전부 다 정상이고요. 기형 소변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편이에요. 건강해요. 건강하다는 말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마는 지선이 눈으로 아이를 확인하고 나니 예전과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워야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키워보고 싶어요. 내 뱃속에 애기가 잘 자라고 있고 나와서 키우고 싶은데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자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혹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내려진지가 산모들은 대개 초음파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모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막 개원을 한 제주의 한 미혼모의 집. 그곳에서 만난 지영 씨도 낙태까지 생각했다가 초음파 촬영 이후 낙태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내가 일곱째를 계속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태어나게 하는 전날인가? 아기가 딴 애들보다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일찍 일곱째를 뗐어요, 얘가. 그래서 내가 낳기는 정말 잘났구나. 이게 살라고 많이 노력하는데 얘를 내가 정말 지워버렸으면 많이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이를 떼기 위해 몹쓸 약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아이에게 고맙고 또 미안한 18배 엄마. 세상에 다행이에요. 이쁘게 생겼어. 되게 잘생겼어요. 아기가 장애 판정을 받으면 복지시설로 보내지고 아니면 입양을 보내야 하니 이래저래 헤어져야 할 운명. 엄마는 아기와 헤어져야 할 일이 벌써부터 아득하기만 합니다.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미혼모 중 10대 미혼모의 비율은 55.7%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출산 후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의 수가 늘고 있고 출산을 원하는 10대 미혼모도 적지 않습니다. 그 미혼모가 되었을 때 아기를 낳고 스스로 키우겠다는 그런 미혼모들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미혼모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 아기를 미혼모가 혼자서 아기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 정도 선으로 아주 많이 늘은 편이죠. 저는 참 고마운 거는요. 그래도 이 미혼모들이 아기를 유산하지 않고 어쨌든 그 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해줬다는 거는 사실은 참 고마워요. 광주광역시의 한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진욱이는 여자친구와 함께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까지 휴학하고 그녀를 따라온 것은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쉼터에 거주해가지고 저는 거기에 열심히 놔두고 근데 막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 찾아보고 온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다 들어가면서 PC방도 갔다가 편의점에도 갔는데 나이 때문에도 안 되고 그냥 마지막으로 여기 딱 와가지고 일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인 선미는 미혼모의 집에 머물며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애기 머리예요. 애기 머리? 척추. 이건 이뻐요. 원래 여기 이때는 이렇게 눈도 없었는데 눈도 생겼어요. 임신 9개월. 이젠 선미에게도 아이에 대한 애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에가고 막 약도 먹고 그랬는데요. 자꾸 크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뭐가 좋으세요? 선미보다 한 살이 많은 18배 영선이도 만삭입니다. 그녀 역시 아이를 낳아 키울 생각입니다. 그럼 한 달 정도 됐겠죠? 어떻게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지고 아이를 열심히 키워보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의지였습니다. 계획이 아직 미성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 될 때까지 맡겨줬으면 애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애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거. 놀다가 애기 낳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애기 키우게 해달라고 전화받고 본인이 허락하시면 1년 정도 좀 일하다가 그냥 다시 학교 복학해서 그러려고. 혼자는 어렵지만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예비 엄마 아빠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가 별로. 아무거나 다 해야죠. 키우게 해준다면 아무리 힘든 거라도 이런 여자친구 부모는 두 번 다시 후회 안 하게 애기 열심히 키우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야죠. 아기 아빠의 의지는 다부졌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자신들을 발견했다는 18배 엄마와 아빠. 10달의 임신기간은 이들에게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긴 수업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싹튼 모성은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성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의 선택이 최선이었나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10대의 낙태가 하루 1000건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보다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또 다른 가정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입양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낸다고 해서 과연 모성이 상처받지 않는 것일까요? 취재 도중 30대 중반의 이연옥 씨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가슴속에 있는 상처를 털어놓고 싶었다는 그녀는 남몰래 간직하고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내놓았습니다. 갓난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낳은 딸을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개월 때 쇼핑하러 가면 허리 있는 치마 같은 거, 목을 맞지 그런 거 막 사다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나이가 어리고 이제 일단 애기 낳고 내가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다는 생각 안 했죠. 그리고는 좀 개운했었던 것 같아요. 개운하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픔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은 결혼해서 자식을 둘이나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입양 보낸 딸의 또래 아이들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연옥 씨.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뭐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럼 내가 만나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또 내가 지금껏 꾸려온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거 불안하고 막 그렇죠. 술 먹죠. 대놓고 그것 때문에는 먹는다고 못하고 다른 그냥 핑계 삼아 그냥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먹고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결혼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사실 부부관계도 원만하진 않아요. 아이 원래 임신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뱃살이 많이 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추려고 아예 만지지를 못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은 애 둘 낳고 물 당연한 건데도 못 만지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커가는 딸아이에게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딸 생일을 딱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생일 딱 시작하길래 생리가 시작이 되면 임신이 되는 거야. 제가 그 말부터 해줬어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라 쟤는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봐주고 또 생리할 때가 됐는데 안 하면 자꾸
물어가지고 체크하고 선생님이 그걸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감시하죠. 30분마다 전화하고. 연옥 씨처럼 아이를 입양 보낸 미혼모들은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입양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돌고 꿈에서도 나타나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만 들려도 아, 내 애기가 우는구나 하는 소리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아이를 입양 보낸 생모들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름하여 친모 증후군. 입양 보낸 아이의 꿈을 꾸는 것을 비롯해 또래 아이들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기도 하고 도피 심리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가 하면 입양을 강요한 대상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대인 기피 증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백연옥 씨는 7년 동안 입양기관에서 일하면서 미혼모가 갖는 상실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마취해서 깨어났어.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 자기는 정말로 분만 전에는 애를 보내야지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분만한 다음에 바로 병원에서 애 데리고 가라 그래. 가요. 그럼 그 엄마는 자기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묻지 않잖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미혼모가 애를 포기를 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다치거나 자기 자식이 잊어버려서 몇 년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다고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출산을 하면 90% 이상이 입양을 보냅니다. 정부 지원금이 적어 시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돕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입양을 전제로 한 미혼모들을 받아들이게 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 제가 막상 아기를 데리고 온 미혼모를 보니까요. 아기를 데려왔을 때 우리 직원 여기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 간호사 온통 아기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영비까지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미혼모한테서 우유값, 그다음에 기저귀값 다 받을 수 있지 않잖아요. 몽땅 이제 무료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미혼모도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양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게 다 입양의 정치 때문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 한다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면서 특히 미혼모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그 엄마가 애를 키울 수가 있어요. 과연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성 문제를 관할하는 여성부에서는 미혼모 문제는 여성부 소관이 아니란 말뿐이었습니다. 복지부 인구가정과 모자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장과 있어요. 그 모자복지 시설 하면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유시설, 미혼모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권보다는 보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자복지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혼모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나 그 부분 다 복지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자신들은 미혼모 시설만 관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운영비만 주는 거예요. 방지책을 세우고 이런 거는 전혀 이 정책이라면은 시설 지원이 정책이에요. 그럼 미혼모 정책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건가요? 상황에서 없는 수가 있어요. 여성분하게 생겼잖아요. 여성분하게 관계되는 특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성분이 하겠지. 그나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은 중간의 집이라 불리우는 모자 보호시설로 전국에 7개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중간의 집. 5명의 미혼모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이곳의 엄마들은 표정이 무척 밝습니다. 얘를 꼭 나서 키워야 되나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래. 애가 뱃속에서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더 땡겨요. 그러니까 얘가 내 이구나, 나랑 같이 숨 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기한테 더 많이 정복하고
우선을 보고 모든 걸 이겨내죠. 내가 키우겠다, 내가 키우겠다. 애한테 가장 애정을 가지고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친엄마. 미혼모 1인당 정부 지원금은 69만 원. 그것으로 직원 월급과 운영비까지 모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더 경제비가 줄었거든요. 작년에 뭐 자리비 따로, 양육비 따로, 뭐 또 식비 따로 해가지고 더 많아졌는데 지금 뭐 통합해서 마음대로 써라 딱 줬는데 그게 더 적어지고 완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게 돈이 1년에 얼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얼마기 때문에 그게 한 달치가 진짜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돈이 또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기를 좀 안전하게 저렴한 비용에 가능이고 그럼 저희는 일을 혼자서 많이 키워야 되니까 내가 뜻한 건 아니겠지만 플러트라도 들어준다면 그만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설과 지원이 늘어난다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는 미혼모는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도 80년대만 해도 80% 이상이 입양을 했거든요. 지금은 80% 이상이 양육을 해요. 미혼모들이. 근데 그 이유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식도 변했고 또 아이는 친모가 기르는 것이 좋다는 어떤 공감대도 많이 형성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국가의 보조와 지원으로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Our experience is that teen mothers have a great capacity to be great mothers. And given the right guidance and given the right opportunities and given the right kinds of support systems, they can do well and they do very well.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추미량 선생님. 미혼인 추 선생님은 10대 미혼모가 대신 키워달라고 부탁한 아이를 6개월째 키우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엄마라는 말 안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하다가 이거는 엄마 거야 이래서 그래 엄마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냅뒀어요.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옳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아이를 만나는 생모. 잘 있었나요? 예뻐졌네? 네, 엄청 살 좀 쪘죠? 아이를 맡아준 추 선생님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얼굴도 좋아지고 저는 그렇게 말도 많이 못하고 그랬었는데 말도 많이 하고 그래도 열심히 걸어서 기반에 나가고 살아요. 어떻게든 그리고 방학할 해도 있습니다. 충분히 사니까. 뭐 미혼모라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눅든다거나 비굴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잘 탄생시켰다는 거는 정말 저도 못 해봤는데 존경스럽고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너무너무 이제 키우기가 힘든 경우는 일단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 게 겸손한 자세 같아요. 자기 혼자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엄마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 엄마의 힘을 발휘해서 쫓고 나가야죠. 뭐 힘차게, 당당하게. 앞으로 1년만 더 아기를 맡아준다면 자립이 가능할 거란 엄마. 지금은 가끔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며 꿋꿋이 설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고 실제로 담당 기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혼모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임신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자퇴를 강요당하고 학교를 마치지 못해 직장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대부분의 미혼부들에겐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미혼모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미혼모의 문제는 곧 미혼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혼부의 문제는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0대 미혼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미혼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성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콩 까먹을래? 이런 표현 썼어요. 섹스하자는 얘기를 어른들이 들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콩 까먹을래? 그래요. 그러면은 아유 콩 까먹을 수가 없고 반만 까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생리 중이니까 할 수가 없고 그냥 서로 만지고 어루만지고 뭐 이렇게 애무만 하고 끝나자 하는 이런 얘기. 요즘 아이들에겐 학교의 성교육이 고리타분한 잔소리로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다 치우잖아. 바로 막 구멍만 보고 나와도 마주친 남자들이 몇인데 그런 거 하고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서로 속이고 얼룩에서 이거 하나죠. 그런데 아이들은 성행위 뒤에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피임의 방법은 물론이고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제 설마죠. 설마 임신 기간이요. 배란기 때가 다른 이제 가르쳐줘도 솔직히 까먹는 사람 많아요. 임신 주기를 모른다는 거죠. 콘돔이 근데 그거 항상 갖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원래는 남자 필수품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남자들이 그걸 안 할라요. 그게 콘돔 같은 하나가 특이해요. 설사 피임을 한다는 아이들도 실패율이 높아 피임 효과가 거의 없는 방법을 피임법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깨라고 웬만하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피임이랑 뭐 임신 그런 가격 별로 없고요. 그냥 뭐 무조건. 얼마 전 문을 연 성교육 체험센터. 단체로 교육으로 남학생들이 피임 도구 사용법을 배웁니다.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 저기 써있을 때 터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돌려서 바람을 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끝까지 내려야 돼요. 근데 손톱이나 이런 게 긁히지 않게. 이런 구체적인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생각은 굉장히 폐쇄적이기만 합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성교육을 갔었는데 그때 콘돔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용법을 얘기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 얼굴이 해져갖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돔 얘기를 해주면 성관계를 부추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위해도 좋다. 근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앞부분만 듣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약 60%의 학생들이 포르노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아직 포르노를 보지 못한 분이 꽤 되세요. 왜?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자기 가치관을 볼 적에 그런 건 봐서는 안 되는 생각을 꽉 가진 분이 성교육을 하는데 이미 젊은 청소년들 다 봤다. 그러니까 성교육을 하게 되면 아유 저 선생님은 나보다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오픈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성경험 연령이 70년대에 12.4세였던 것이 80년대에는 15.5세, 2000년대엔 18세로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93%가 피임을 하고 임신율과 낙태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혼전에는 성관계해서는 안 된다.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뭐 이런 겁주는 이런 식의 성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그 성교육을 가진 그 바탕에다가 실제로 성관계를 해서 미혼모가 된든지 미혼부가 되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미혼부 같은 경우는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성교육 체험센터에서 남학생들이 모여 토론을 합니다. 성교육에서 빼어놓아서는 안 되는 아버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육이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아예 미혼부란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 아빠는 무책임하게 사실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진작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했냐고. 그래서 내가 병원비 반 줄 테니까 나머지 네가 부담해라. 너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모른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한동안 내 뱃속에 있을 때 절대 아들로 태어나지 말고 딸로 태어나라고 그렇게 빌어본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애가 내 애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말 못하고요. 만나서 저는 이러고 싶네요. 만나서 양수 검사를 할 거예요. 제 얘기면은 저는 띄워줄 거고요. 제 애가 아니면은 저는 못 띄워줍니다. 사랑한다, 가야.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엄마. 미래의 아버지가 될 남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여자들만이 혼자서 임신과 출산을 책임져야 합니다.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네. 사랑한다, 가야.
법적인 제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미혼 부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애들을 정말 잘 교육할 것은 부모의 역할일 것이고 부모가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서 여자친구들이 줄어들게 한다거나 미혼모의 어떤 중과율을 꺾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보여져요.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정서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너의 존재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의 한 고등학교.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남학생들이 실제 아이처럼 반응하는 컴퓨터 장치가 된 아기 인형을 돌보면서 아빠되기 교육을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혼부 책임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결혼을 안 했어도 양육비 등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That the minor fathers are matched with, to help provide them, with an incentive, first to finish school, to get job training, to learn various parenting skills, as well as to help them find at least a part-time job while they're finishing school to get into the practice of contributing. 우리 남자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책임감입니다. 성교육 체험센터에서 성교육을 받은 남학생들이 스스로 성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이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 남자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책임지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성도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해요. 성이란 것은요, 애정 표현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둘이 만나서요, 같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많이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으면 건강한 성의식과 성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은 정말 생활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듯이 남의 몸도 소중히 여기고 또 남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장난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걸 배워주는 게 성교육이라고요. 전문가들은 성교육이 필요한 건 아이들만이 아니고 부모가 변해야 하며 선생님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몫입니다. 우선 아이들에겐 마음 놓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취재 도중에 우리가 만난 많은 아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지조차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성의 권리를 선택하는 10대 미혼모들에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할 모성, 외면해도 좋을 모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신 8개월,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던 은영 씨가 어렵게 결심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미혼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입소 전 아기와 산모의 건강 점검을 위해 찾아간 산부인과. 산모가 8개월 되도록 제대로 먹지 못한 것에 비해 태아는 건강했습니다. 2.4kg 정도 되고 초음파상에서 특별히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애기는 건강한 편이에요. 임신 말에 산모의 체중 증가하고 애기 몸무게 증가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음파 사진으로 아이를 확인한 은영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그러웠어요. 징그러웠어요? 네, 가스하면서 얼굴 돌려가지고. 그래도 애기인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 아빠 생각이 갑자기 났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어버린 아이 아빠 생각이 다시 그녀의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아직도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어 앞으로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은영 씨.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은영 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좋은 거구나. 아기를 보더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나 아기를 안 아프지 않아? 너무 많이 아프네. 머리 이렇게 받치고. 엄마가 되려면 아직 배울 게 많아 보입니다. 미안해. 정말 느낌이 이상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애기 냄새나. 귀여운 아기의 모습이 굳게 닫혀있던 은영 씨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되게 겁이 많이 났거든요. 굉장히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겁이 엄청 많이 났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낳고 키우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앞으로 직접 키우게 될지 입양을 보낼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지낼 시간만큼은 고스란히 아기를 위한 시간으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커서 유도분만을 한 지 12시간. 18살 미혼모 영선이가 엄마가 되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힘겹게 넘고 있습니다. 났어요. 선생님. 났어. 알았어. 3kg의 건강한 딸아이를 순산했습니다. 그런데 영선이의 첫마디가 좀 의외였습니다. 선생님. 잘했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기야.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게 고맙고 자신들을 도와준 분들이 고맙다는 미혼모. 고생했네. 미안해. 손끝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엄마 아빠. 남들보다 조금 일찍 부모가 된 이들이 이제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